자, 그러면 이제 그 전공 B도 넘어갈게요. 전공 B도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 10회 모의고사 중에 그 동북 항해연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밑에 게시판에 제가 예전에 뭐 그 동북 항해연구원 좌우합작 조직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걸 또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동북 항해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조직을 했거든요. 그것까지는 이제 사회주의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동북항해연구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을 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조직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꼭 공산당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민족주의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수 민족이었던 뭐 한인 조선족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동북항해연구는 그 코미텐 7차 대회 때 지시에 의해서 형성된 거야. 중국 공산당이 그 지시받고 그때 내었던 게 뭐냐 반파쇼를 위해서 뭐냐면 그 민족주의 세력 등 다 모아가지고 결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2차 국공합작도 나온 거고 동북항해연구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성립됐지만 좌우합작적 성격도 동시에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중국 공산당이 성립됐다는 그것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좌우합작 성격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 그것을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7차 코미템의 어떤 그 지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성향 같은 것도 같이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동북항해연구의 목표가 뭐냐면 항해이거든요. 공산당 세력을 확대시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민족과 그 다음에 계급과 이런 걸 다 떠나서 항해의 목적은 한일 연합적인 부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좌우합작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조국 강복회도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구성이 됐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뭐죠? 국내 천도교 세력들과 또 연합을 해갖고 같이 해요. 그래서 요 단체도 모든 어떤 성격이 있죠? 좌우합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베트남의 베트민 같은 조직 같은 것도 그 베트남 공산당이 조직을 했지만 실제 이제 활동은 뭐예요? 좌우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고 항해는 목적에서 민족주의 세력도 끌어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과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좌우합작 성격을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전공 B를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전공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1번은 신문화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신문화사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없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내봤어요. 예전에 공사 기출에 한번 2번 나왔기 때문에.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신문화사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다음 대화 내용을 읽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자가 기어치의 관리섬 닭싸움 해놓고 기어치 연구, 문화인류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했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문화사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쭉 있는데, 신문화사는 텍스트론에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신문화사의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 연구의 중심 대상이 일상문화사, 미시작적 접근의 해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다른 거죠. 텍스트론에 영향을 받지만, 그 텍스트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언어로 적혀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으로 인식한다. 발명은 뭐죠? 텍스트론이고, 발견은, 이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역사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인간의 구조를 구분하는 논리를 비판하고 역사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극복하려고 했고 이분법적 요소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어치의 관리섬 닭싸움의 분석 방법을 역사학에 도입을 했고 그 방법 중에 이제 치밀한 모사 같은 이제 방법도 있다. 그리고 종전의 미트로부터 역사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아날 제3세대 학파와 연결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종전의 문화사, 신문화사 차이점 있죠? 그래서 종전의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사회구조의 한 틀이거나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주는 사건이고 신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일상문화. 그래서 문화 형상을 과거와 현재 대학 코드로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문화사에서 읽기자료, 새롭게 읽기자료 해갖고 4가지를 제시했어요. 뭐 두껍게 읽기, 뭐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그다음 다르게 읽기, 깨트리기 뭐 4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시사점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세한 역사적 사건, 주 민중의 생활을 조망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역사학습의 다양한 소재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대중의 일상적인 실천과 정서 등과 관련된 연구 주제의 학대 및 역사서를 풍성하게 있고, 그 다음 민중사를 새롭게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역사구에서 벗어나서 벗어난 경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 다음 신문화의 유형점과 문제점 해갖고 이제 신문화의 유형점에서 역사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등등 있고, 문제점도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 남색책 4개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색책이 있는데 역사의 객관성을 부인하고 역사사고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만 강조하면서 갈등을 규명하지 못한다는 거. 좀 기능론적 관점이 있어요, 이게. 국지적 형상만 관심해서 사회 전체 메커니즘을 구명하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 미시사적 입장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형상 속의 역사를 구명하지만, 역사 속의 문화의 변화를 중복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변화, 흐름, 거시적 흐름,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잘 보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신문에서 역사 도입할 게, 가는 이유네. 치밀한 모사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이제 기어치가 제시한 치밀한 모사의 의미는 객관적 현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문화 형상 하나의 텍스트로 접근해서 문화 안에 있는 상징적 구현된 여러 의미를 꺼내는 거죠.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 물을 할 때, 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H2O라는 의미도 있고, 마신다는 생명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도화가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의 의미죠. 그래서 무지라는 것도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꺼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치밀한 모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텍스트론과 근본적인 문구. 자, 거기에 이제 치밀한 모사의 역사 사실 자체를 존재하는 걸 부정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야. 언어의 허구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 그렇다고 언어가 모든 역사적 사실을 밝히지 못하다고 또 인정하진 않아요. 허구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일만의 뭐가 있다? 진실이 있고 이것을 발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텍스트가 또 구별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신문화사를 역사에 도입할 때 유용성, 요거 예전에 한번 공사 기출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면 그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 상상한 역사적 사건이 역사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역사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민중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민중사를 이제 접근할 때는 주로 계급 투쟁의 역사만 맨날 얘기했는데, 맨날 민중들이 계급 투쟁만 해요? 그건 아니죠. 연애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다양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소재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문화의 비판 내용 중에 이제 이거 남색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의 문화 형상 속에 사회적 갈등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요와 관련된 특징이 뭐냐면, 신문화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해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끌어내고 그냥 그걸 정당화시켜.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능론적 관점이죠. 모두 존재하는 거는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자체가 또 갈등의 그 기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가,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통합 안에 있는 문화적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강조하고.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사회적 갈등은 보지 못한다는 그 문제점이 있죠. 예. 그래서 너무 통합만 강조하고 기능론적 성격만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후기 때 이제 서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울. 조선시대 때. 예. 그래갖고 이제 서울과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한번 공사 기출 문제 한번 나왔는데, 서울과 함께 중인들의 생활도 같이 보죠. 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그 조선후기 중인들 보면 이제 크게 기술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넓게 보면 서울도 같이 포함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간직이 제한됐죠. 서울 금고법 같은 거 있죠. 성종시대 건국대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중인대 신분상승을 보면 납속이나 상소운동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독군, 이동무, 박제가 등이 그 당시 영종조 때, 정조시대 때 이제 많이 이제 등용이 됐죠. 특히 이제 철종 때, 신해통공 때 서울들이 이제 간직 제한을 했던
서울공고법 폐지됐어요. 자, 중인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의 운동에 자극받아서 그 당시 여러 가지 통초운동, 소통운동 했지만 이건 들어주지 않았고요. 중인들은 실패했고. 그리고 중인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계층이 어떤 계층이에요? 역관 계층이죠. 예, 그래서 역관 계층은 외국무역을 통해 도구세력을 성장했고, 구한말의 개합할 주요 세력이었고, 그 다음 대청 외교활동에 많이 참여했고요. 서학을 이제,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중인들 문학활동, 그래서 독자적인 역사설 편찬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연조기감은 향리의 역사고, 호산외기는 중인대 역사고, 규사는 해바리 규자거든요, 이거에. 예, 그래서 그 해바리 규자인데 이제 해바라기는 특징이 뭐예요? 해를 보고 움직이잖아. 그 해는 누구겠어요? 그 당시 왕이죠. 그래서 똑같은 백성으로서 항상 왕에게 충성을 했는데 우린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해바리 같은 그 뭐냐면 역사를 규사로 적어놓은 거야. 서울대 역사.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연조기감이 무슨 역사고 규사는 무슨 역사. 이게 문제가 나왔어. 예. 그 다음에 또 중인들 독자적인 그 문학운동 있죠? 이게 위학문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사 조직을 만들고, 그 옥계 시사가 대표적인 이제 그 시사고, 그 다음에 의는 이제 이 중인들은 서학과 외래 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요. 농민의 사회진학적 움직임과 함께 조선 후기의 변화에 이끌어 사회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번 문제를 풀어보면, 아이고. 자, 조선시대 때 서울과 관련된 자료다. 기업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사상적 배경과 법의 요지를 쓰시오. 자, 건국대전을 편찬한 디오스 버스킹 마크. 이건 무슨 법이죠? 서울공국법이죠. 예. 서울공국법은 이제 사상적 배경은 그 당시 이제 염화소출을 거치면서 주작의 어떤 기천의식,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성리학적 이념을 수용했기 때문에. 성리학의 강조한 게 뭐예요? 질서 차별이죠. 예. 적서를 구분하잖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적서 구분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면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뭐냐면 처의 구분이 별로 없었어. 예.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면서 일부 일처 여기까지 좋아 여자들한테. 거기에 또 하나가 붙었죠. 다처제가. 그러니까 처와 첩이 구별되면서 처가 높고 첩이 낮아지면서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어떻게 해요? 구별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성리학적인 구분을 또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이건 사상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실제적인 측면이 뭘까요? 왜냐면 지배층이 점점 많아지면, 쪽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사회적 권위나 권력이 약해지잖아. 네. 그래서 이제 지배층들은 자신들이 이제 뭐냐면 그 같은 핏줄을 받더라도 그들은 이제 서울을 쳐내면서 지배층의 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양반으로서. 이런 것도 이제 또, 실제는 이유죠. 근데 여기는 사상적 배경을 쓰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서울공고 요집. 서울은 문과, 생원, 진사 같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참고로, 그러면 작가와 문과는 응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응시할 수 있죠? 작가, 문과는. 그래서 주로 작가에 많이 응시해가지고 나중에는 서울과 중인이 같은 동구 인정받아. 그래서 이들 뭐라고 하냐면 중서라고 하죠. 중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 B의 그 니은에 관련된 조치를 써시오. 자, 변통하여 벼슬길을 열어주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을까? 연한직인데 연한직은 누가 쓴 거예요? 연한직 일단 박지원이 쓴 거죠. 박지원이. 연안 박지원 있잖아요. 예. 그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정조 시대죠. 정조. 이 사람은 벗은 안 했어요. 연안 박지원은. 그래서 정조가 이게 왜 연관시키냐면 이제 그 뭐냐면 문체 반정 운동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정조가. 문체 반정 운동 때 이제 제일 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원의 연하일기야. 이 사람이 노동세력이거든요. 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깠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연안지를 썼던 박지원조차도 이 사람은 이제 노론이지만 정통 노론이에요. 이 사람은 양반이지만 이 사람은 서울과 자주 어울려 다녔어요. 서울과. 그래서 서울과 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뭐 박제가 모든 사람도 다 서울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조 때 이제 이들을 이제 뭐냐면 변통 많이 뭐냐면 서울 군고법에도 있지만 그걸 좀 변통 융통성 있게 운영해가지고 등용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독공, 박제가, 이덕무 등을 어디에 등용했다?
부장과 검소가 등용을 했죠. 예.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신분 차별 같은 걸 많이 없애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백성인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뭐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노비제까지도 폐지하려고 했죠, 이 사람이. 노비제 계획까지 이제 폐지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갑자기 1805년에 급사를 해버린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정조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좀 더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신분제 개혁도 일어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은 금방 죽더라고요. 요거 넣어먹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 이상하게. 예. 그래서 지금 죽어야 할 인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예, 그 사람도 진짜 오래 살아요.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넣어먹으면 오래 산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자족시에 가에 들어갈 거 있죠. 그 역사책에 못 가요. 서울들이 이제, 달서 정사에서 모여가지고 소통운동을 전개하고 서울과 가게 된 것들을 이제 철종 때 만든 책이, 뭐죠? 해박의 규자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같이 바라보면서 충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한테 혜택을 안 주냐? 그래서 해박의 규자, 규사.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여기 해박이라는 뜻은 누굴 은유하고 있는 거죠? 중인을 은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규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쌍시합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이거 왜 듣보잡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정역 관련된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충격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동시에 이제 한번 맡아보시라고 이제 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예전에 말했지만 당하지 말고 제껴둬 일단.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될 때 푸시는데 난 몰라 하면서 그냥 나는 모르니까 백지 제출하지 마시고 왕권 강화든 뭐든 그 안에 예문든 다 뭔가 몇 장 쓰고 들어오세요. 나와. 그러면 4.5점짜리 문제는 1, 2점은 맞출 수 있어요. 때려 맞출 수 있어. 잘 읽어보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쌍시합전이 뭐냐? 한 번은 들어봤죠? 예. 거기 국궁 내정 시기 때 있는데 잠깐 이제 13페이지 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사료 있는 그 아시아사하고 이제 그 한의 중에서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한 건데 자 13페이지 보면 이제 쌍시합전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국궁 내정 시기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전전 그러니까 중일전쟁 끝난 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제 그 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궁 내정 시기에서 사회적 경제 보면 국민당 통치구역 같은 경우에 물자 분석, 금융난 일본의 생산 시설의 국유화,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됐고, 그리고 이제 관리의 부정부패, 축제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국민당은 많은 병력과 물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부정부패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운영을 못해. 심지어는 싸우고 있는데 전쟁 무기도 누구한테 갖다 팔아요? 중국 공산당에 갖다 팔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통치구역 보면 처음에 이제 국공 내전기 때 그 전까지 초기 때는 감조감시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제 초창기 때요. 국궁내정 친일적인 지주 및 악질 토지를 몰수하는 것도 이거 선별적으로 했다가 그 오사지시라는 게 있어요. 국궁내정기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공산당 통치구역에서는 이제 감조감시 정책을 폐지하고 이제 그 농민적 토지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홍의 토지재산은 인정하지만 대지주, 친일파, 악탄한 지주 다 몰수를 하는 거야. 요때 분홍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자작농이죠. 그러니까 소작하지도 않고 자작농인데 그렇다고 소작 주지도 않는 적당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를 몰수할 필요 없겠죠. 지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지주, 친일파, 지주들은 다 몰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조감시 정책에서 이제 아까도 말처럼 나중에 토지법 대강으로 넘어간 가도기 시기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모든 지역에서 한 게 아니라 실제 공산당 통치구역 안에서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1949년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토지법 대강을 통해서 전국화된 거야. 이 정책이. 그래서 이 오사 정치는 종전의 감조감시 정책에서 몰려 넘어가는 토지를 몰수해서 나눠주는 정책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도기적 어떤 조치였다.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예전에 격화되면서 이제 경제 유지 원칙이 이제 전면적으로 해갖고 토지혁명이 이제 있고, 그다음 농민들 공상대 지지의 어떤 바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갈등의 시장을 보면, 자, 국공 그 내전의 갈등은 일본군의 무장해제 이런 데 때문에 이제 실시를 했고, 그 정년 지역에 회복해갖고 국민당 공산당의 활동들이 좀 기억을 하는데, 국민당은 미군의 도움을 받았고 주로 일본군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정가 선회를 했어. 주요 대도시와 철도만 장악했어. 근데 이제 이에서 공산당은 면을 장악한 거죠. 조그만 읍지역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항상 얘기할 때 그 모택동 정서이 뭐예요? 농촌을 통해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공대전기 때도 국민당이 막강한 병력이나 물자를 통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주로 그 중국의 그 공산당의 대표적인 도시들만 공격해. 그래서 한때 연안이 그 국민당한테 뺏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 중국 공산 연안 뺏겨도 괜찮아. 왜냐면 그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뭐는 장악하고 있죠?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농촌에 후퇴했다가 그 고립되면 공격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소멸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공대전을 하니까 미국이 나서도 좀 얘네들을 좀 뭐 하야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협정을 이제 몇 개 유도하냐면 그 쌍시 협정을 몇 개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국내의 평화 여론, 미소의 내전 반대, 미국의 중재, 그리고 모택동이 장개성의 초청을 수령하는 등 해가지고 이제 쌍시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쌍시 협정의 그 내용들이 쭉 있죠. 내전 대피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서 평화 건국방학 국민대표 회의를 소집 문제 등등 있고, 그래서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이 이제 있어요. 쌍시 협정에.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쌍시협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정치협상회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보면 합평 건국 강령을 제시해서 평화, 민주, 대한결, 건국 원칙을 제시하고 그 헌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5호 헌법 초안이 있는데, 5호 헌법 초안은 뭐냐면 국민당이 항일전 때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좀 끌려고 한번 헌법 초안을 만들었어. 왜냐 그 당시에는 약법을 통치하는 거죠. 약법. 정치적 헌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국민당, 공산당, 민주동맹. 민주동맹은 뭐냐, 제3의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각 40명씩 뽑아서 그 뭐냐면 그 국민정부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구로 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안에서 이제 국민대표들이 모여서 헌법 초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건 뭐예요? 재헌의회죠. 이런 식으로 군사 문제 안에서 이제 군대를 국가에 기속시키고 군과 당, 군과 민의 구분을 원칙하고,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했지만 여기까지 잘 됐어. 그렇지만 도장 찍자마자 뭐가 돼? 또 전쟁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무산됐다. 그래서 쌍시협정이나 뒤에는 정치협상이나 그래갖고 국민당 내부의 반발과 국민당의 합의가 무시되면서 만주 문제를 또 둘러싸고 국공대를 다시 제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초창기 때 몰렸던 공산당들이 47년인가요? 47년 넘어서 역전을 하게 되죠. 만주 장악하고 하북지역 장악하고 심지어 이제 도하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남경 오니까 그때서 이제 뭐냐면 그 중국 국민당에서는 민중들의 지지를 끌려고 뭐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산당한테 좀 대화하자니까 그때 뭐 공산당 대화표 있나?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남진해갖고 다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도망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이 정치협상회의에 이제 바탕을 대갖고 나중에 뭐가 만든 거야? 정협이 나온 거죠. 정치협상회의. 요게 기반이 된 거야. 예. 여러 세력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뭘 만드는 거야? 공산당만 그 권력을 차지하고 중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국가는 공산당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정치 세력, 부르주아 세력 등 민주동맹 등 제3세력 껴서 뭐냐면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그 나라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예전에 정치협상회의를 좀 끌어다가 이제 정협이라는 걸 이제 개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쌍시협정 내용하고 정치협상회의 같은 것들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잠깐 보면 13페이지에 오사지시 있죠. 예. 감조관실 폐지하고 이제 몰수 정책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정책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전에 다뤘던 그 토지법 있죠.
토지법에 전환할 때 그 뭐냐면 했고 전환한 게 어떤 가도적 조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후기 때는 그걸 더 가속화 시켜가지고 토지혁명을 이제 완전히 전환하고 그때 중국 토지법 대강을 반포했거든요. 요때 중국 토지법 대강은 정식적인 법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중국 토지법을 그렇게 만들 테니까 어떤 개요라는 뜻이에요. 대강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협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좀 있다가 뭘 만든 거야? 정식적으로 중국 토지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개혁 오사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다음 업체 명칭을 써보고 이 업종을 믿게 된 배경을 2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요지를 1줄 이내로 서술해 보고 후에 개최된 니은이 정치협상에 의해서 기획과 관련된 결정 내용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중국 국민정부의 장제스 주석이 항일전쟁 승리 이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 선생을 초청하여 국가의 대계를 토론하고자 한다. 자, 이쪽 있는데 이거 무슨 업종? 쌍시 업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쌍시 업종.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협상 배경을 보면 이 쌍시 업종 협상 배경을 보면 국내 평화 여론 확산, 미국과 소련 등 국공 내에 반대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대일 항쟁이 종결된 이후에 정부 여론이 이제 좀 전쟁 좀 하지 말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장제승 주석의 지도하에 장기적 합작의 확고한 내전을 피하고 독립적인 자유롭고 부강한 신중국 건립의 삼민주의를 철저히 시행한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협상회의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죠. 개최죠. 그때 이제 현장 문제 어떻게 놓는다고 했죠? 헌법초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5호 헌법초안을 수정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법체제에서 무슨 체제 넘어가냐면 헌정체제 넘어가자.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보다는 우리가 좀 생소한 주제야. 그렇지만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예상 교수님이 항상 요 부분들 좀 봐주시니까 공부해 두시고 특히 이제 한일중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4월 있는 아시아사 있죠?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해볼게요. 보너스 문제. 요것도 인도 이제 근현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벵골 분할령과 관련된 거죠. 예. 그 국민회의를 이제 했던.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자, 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인도 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내용 있죠? 그래서 영국의 이제 벵골 분할 반대 운동. 원래 인도 국민회의는 친형적인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해갖고 반영적인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이제 4대 강령 겨진을 내세우죠? 그거 외워두시죠? 스와데시, 영국 상품 배척, 민족교육. 그리고 결과는,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분리 계획을 이제 취소했다. 그리고 인도가 이제 독립과정을 보면, 1차 세계대전 참전 때 그 대가로 이제 많은 지원을, 잡지를 허용했다 했는데, 막상 승리하고 나서는 그냥 상식적인 조치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간디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운동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영국이 공포했던 법이 뭐냐면, 롤렌트법이 있어, 롤렌트법. 이거 외워두세요. 예, 이거 예전에 기출에 잠깐 언급돼 있어. 그래갖고 이제 롤렌트법의 내용을 보면, 인도인들을 영장이나 재판 없이 체포 및 구금하고 언론 사상 집회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내용도 구성됐어요. 그래서 명칭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꼭 외워두시고 간디 활동 간디가 이제 펼쳤던 운동이 있어. 이걸 뭐냐면 사티아그라하 운동이에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사티아그라하 운동. 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뭐냐면 했죠. 주로 완전자치. 이 사람 자치론자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자치 약속을 무시하고 롤렌트법을 제정해서 롤렌트 폐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완전자치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암리차르 사건에서 영국군이 인도인 대량 학살 사건이 있어. 그걸 계기해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 사람의 운동은 뭐야?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죠. 그 영국 상품 불명 운동, 납세 건부 운동 등등. 그래서 이걸 계기해서 인도 사회가 하나 폐지되고 결국에 롤렌트법이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사티아그라하 운동이 또 있었어요. 이거는 영국 정부가 소금 판매를 독점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도인들이 이제 소금 제조를 금지시키고, 그래서 또 한 번에 불복종 운동을 하죠.
그래서 소금 행진을 전개하고 결국에 인도의 자치를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에 반해 네로는 인도보다 좀 강경파예요. 이 사람은 자치가 아니죠. 뭐죠? 완전 독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결국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인도는 독립돼요. 근데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슬람과 신두교 갈등에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돼 나가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인도 현대사 부분까지 좀 약간 염두에 둬갖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번 문제 올 때, 이때 이제 기억의 문제는 뭘까요? 기억의 문제는 벵골 분할령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벵골 분할령.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벵골 분할령 이 운동을 펼쳤던, 벵골 분할령 운동에 반대했던 단체가 인도 국민회의. 이때 내걸었던 구호가 뭐죠? 외워두셔야죠. 기본적으로 스와라지, 스와데시, 영국 상품 배척, 민족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의아 영향.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운동의 영향과 의아 영향을 보면 벵골 분할령에 민족의식이 향상됐고, 민족자본 육성이 자본과 계급이 성장됐고, 노동운동에 기여했고, 후에 이제 간디와 네로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자. 4번은 다음은 어떤 황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은이 누구인지 말해보고 이 황제 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을 3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기획과 관련된 반란의 명칭을 써보고 디귿과 관련된 편찬 배경을 내용을 관련해서 쓰시오. 이건 뭐 문제가 쉬워요. 예.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돼.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쭉 읽다 보면 학설 신천에 찾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테오도라의 설득 내용이 있죠. 테오도라가 누구의 부인이죠? 유스티아누스 황제 부인이죠.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야. 서커스를 운영한 딸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뭐냐면 역사적으로 여성 인권, 여성의 능력을 강조할 때 요게 나와요. 교과서도 예전에 7차 교과서에도 한번 언급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폐하가 누구야? 유스티아누스 황제죠?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에 자주 나오는 그 주제들이 유스티아누스 황제야. 그러면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뒤에 넘어가서 동로마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동로마의 정치 부분 시기별로 6세기에서 이제 12, 15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 거기에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업적, 로마법 대전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 세력들이 치닫으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군강구제와 둥정병제를 만들었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상파괴 운동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성상파괴 운동, 가정.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11세기 때 이제 이렇게 쭉 있고, 12, 15세기 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야? 라틴 제국 성립 관련된 제4차 십자군 운동 있죠?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다툼하는 과정에서 동지중해 부역 패권을 그 다음에 상실됐고, 이런 것들. 결국에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했죠.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동로마 제국의 특징 중에 황제 교황주의를 추구했다. 근데 주의할 건 황제 교황주의가 아니에요. 추구했구나. 그러니까 황제 교황주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잘못된 오개념인데 황제가 교회를 수장 역할을 하고 지배한다 완전히.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황제가 교황의 교회를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돼. 영적인 지배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같은 동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누구죠? 콘스탄틴 대주교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황제가 이제 교회에 영향을 줬냐? 이게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일단 콘스탄티노플의 수자 대주교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죠? 황제가 갖고 있어. 황제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최고 수장이 황제가 아니에요. 그 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이걸 구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종교회의 소집권과 회의 내용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 황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동로마 제국 네오 3세가 무슨 결정을 냈어요? 성상 파괴령을 냈죠? 근데 이 성상 파괴령은 도저히 이제 성로마 같은 게 황제 신성로마제 이런 건 못 내죠. 지금 문재인이나 박근혜가 이런 거 내렸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 종교 탄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야. 동로마 제국에서는. 자, 그럼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업적은 뭐냐면 정복 활동을 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베이샬리우스와 나르센스를 파견해서 반달 왕국이라든지 그다음 동고토 왕국 같은 과거 로마 영토를 많이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법 대전을 펼쳐냈고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중축했어요. 예, 중축. 예. 그래서 이제 잠못하시는 분들이 성소피아 성당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든 건 언제예요? 콘스탄티노플 황제예요. 불타 없어지다가 많이 소실됐다가 중축한 게 누구냐면
유스타이어스 장식대죠. 그 다음에 견직공업 같은 것들 이제 도입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자료 A의 사료와 관련된 게 뭐냐면 니케이 민중반란이에요. 니케이 민중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징세제도 개혁도 일어나고 관례 부정부패 방지 이런 것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제도 개혁에서 아까 언급한 황제 교황주의를 추구해서 이제 정교일치적 어떤 성격을 띠게 했다.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 추구 내용 그 세 가지 구체 내용도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에 관련돼서 예전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궁강구제와 둔전병제 있죠?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고 헤라클레우스 황제 때 향립됐다는데 요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2년 전에 나왔으니까 한 3, 4년 후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 있죠? 요건 좀 나올 수 있어. 한참 됐어,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우상금지나 그 다음 성상 지지 세력들이 준 누구예요? 스톤 세력들이죠? 그들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네오 3세 때 이제 금지했다가, 허용했다가, 네오 4 때 또 금지했다가, 나중엔 마지막 철회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 정교는 성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해요. 예. 다만, 일시적으로 요때 안 했던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니은에 관련된 형제는 유스타이어스 황제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장악 방법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교회 사제 임명, 교리 규정, 신학적 논제 해결, 그 다음에 사제와 신도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고, 황제가 교회 재산을 사용하고 국가 목적에 따라 종교 권위를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를 임명하고, 종교회의 소집권 회의 내용 등등등. 이거 중에 한 두세 가지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기획의 반란의 명칭.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겠죠? 도망가려니까 이제 태워서 말린 거죠. 왜 도망가냐? 그래서 이제 황제의 그 옷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책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니케의 반란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법전. 요건 뭐와 관련된 거죠? 유스타이어스 법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편찬 배경을 보면 로마 공화정 이래의 측량이나 법령들이 개 쌓였어. 그냥 모순돼 있어. 서로가 안 맞은 것도 많아. 그래서 이걸 몇 개의 추상적인 업구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로마법 대전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마법 대전, 유스타이어스 대전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법을 짜임새 있게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건국대전하고 비슷하죠? 건국대전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전지들, 왕의 명령들, 교지들 뭐예요?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순대 없게 책을 정리한 것이 이제 건국대전인데 요거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5번을, 문제 5번을 보죠. 자, 문제 5번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거야. 미국 외교 정책인데, 최근에 미국사 부분이 좀 나오긴 나와요. 근현대사 부분이. 그래서 주로 나올 때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도 좀 있지만, 주로 나오면 뭐냐면, 그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멀로 독트리라든지, 문호개방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트루먼 독트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자료 A는 멀로주의고요. 그 멀로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그 멀로 독트리의 악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멀로 독트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면 내용이 뭐예요? 그 아메리카 문제 유럽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아메리카도 유럽 문제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인데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국가라는 걸 정체성을 하고 고립주의를 내세웠다는 게 있는데 요때 고립의 대상은 누굴까요? 유럽이에요. 아메리카 아니에요? 아메리카 안에서는 미국이 간섭하겠다는 거야. 이 말은. 근데 간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돈을 주고 좋게 대해주는 거고 또 하나가 뭐죠? 이게 설립 우호 정책이죠. 예.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그런 정책 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진보 연맹 그런 것들 진보 연합 같은 것들 만든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아메리카 대륙에 뭐냐면 간섭을 해서 통제해서 책짓주에 가하는 정책이야. 자기 뒷마당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뭐냐면 19세기 때 자주 나타나는데 20세기도 계속 지금도 나타나는데 펜포트 대통령이 대표적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제국주의, 미제국주의신데 파나마 운하를 얻기 위해서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를 독립을 시켰죠.
그래갖고 토착세력을 선정해서 파나마를 독립시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99년 동안 조차를 시켰어. 이게 예전에 공사 기초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네, 파나마 운하 업계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 미국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좌파 정권이 등장했어요. 60, 70년대. 중남미 지역에 좌파 정권이 있으면 뭐예요? 쿠데타를 시켜가지고 사주를 시켜서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좌파 정권을 쳐내죠. 이런 정책들. 그래서 지금 남미 지역의 반미 정서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멀로 독트리라는 것은 그 안으로는 밖으로는 고집주의를 내세웠지만 안으로는 아메리카를 일종의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뒷마당 정도 생각하고 이 아메리카 대륙 남미 중남미 지역을 뭐냐면 일종의 자기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 방법은 아메리카에 돈을 줄 수도 있고 잘해줄 수도 있고 또 제국주의 같은 정책들을 해서 강경하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양면이 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B는 이제 그 못된 채찍과 관련된 내용이 제국주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시는 뭐와 관련된 건 문호개방 정책이죠. 미국의 정부 정책, 중국과 관련된 정책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문호개방 정책이 나왔는데 미국은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죠. 그래서 나중에 태평양 지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은 이제 영토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면 영토 많아. 개척한 영토도 지금 계속 남아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관심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이게 영국과 또 이게 짝짝꿍 마인드에서 영국과 미국이 이제 뭐 해갖고 뭐 문호개방 정책을 이제 했는데 자, 문호개방 정책이 이제 했던 데가 위화도 해군 전후도 해갖고 했거든요. 그 국제적 공인받는 게 뭘까요? 워싱턴 A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7페이지에 이제 문호개방 정책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 발표 과정, 존 A가 있죠. 목적, 예전 16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권 탈취에 뒤늦게 뛰어든 미국의 통상의 기회균등과 중국의 영토 보조를 내세워 사업적 권리 획득하고 중국의 분할 위기 해소, 가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극동에서 세계 경제에 뒤친 자국의 입장을 만회해보려고 했고 이게 이제 1차 발표가 있고 2차 발표가 있어요. 1차 발표는 각국의 평등한 관세, 철도 요금, 입항세, 통사건 승인을 촉구를 했고요. 2차 발표는 위화도 사건을 계기로 한 건데 이 가운데 미국이 이제 일본 당원으로 연합군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언권을 이제 높여지니까 요때 더 1차 발표에다 뭘 추가하냐? 중국의 영토 보존을 추구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가분 방지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지역의 평등을 차별하는 무역을 이제 보장받으려고 했다. 예.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내면 러시아, 일본 만주 진출, 그 다음에 21개 조를 반대했고, 이 문호개방 정책이 무슨 조약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죠? 워싱턴 조약의 9개국 조약에 의해서 인정받게 된다. 예. 그 다음 멀로주의가 그 밑에 다음 장에 있어요. 그래서 오국 동맹과 그 메테르니의 어떤 라틴 아메리카 간섭, 제정공도 배제하고, 제정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를 먹었죠? 잠깐. 나중에 미국이 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지하게 한 거고. 내용 보면, 유럽 국가가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미국의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식민지 건설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 이제 아메리카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대신 누가 간섭하겠다는 거야?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간섭하겠다는 거야. 예. 그다음 의의는 미국의 정체성 확립되고 미국의 국제사회 등장, 고립주의 외교 측면이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야. 이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또 같이 이걸 지지해줬어. 이게 미국과 영국은 공통점 되게 많아. 지금도 미국의 그 해외 공격하면 항상 영국군이 같이 가죠. 보잖아요. 이라크도 그렇고. 왜냐면 미국과 영국은 뭔가 핏줄이 통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같이 행동하고 되게 경제적 문제에 뭐냐면 상당히 실리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 A에 공표한 그 미국의 정치 의도 자 멀로주의죠. 그 멀로선의 의도는 라틴 아메리카 신생 독립국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간섭을 저지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획득하는 과정. 이게 전에 이제 공사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미국은 파나마 공화국이 콜롬비아부터 독립한 걸 지원해서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획득했죠. 조차권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사건. 요건 무슨 사건이죠? 의회란 사건이고. 그때 이제 미국의 정책 관련 내용을 두 가지 쓰면 중국의 영토 보존과 중국 전토에서 산업활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영토부장과 그 다음 기회부장. 예, 요런 것들. 자,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은 이제 조선 초기 때 편찬한 역사책의 서문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A와 자료 B가 있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가는 그 그게 뭐야,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고려사와 고려사 저도를 그 작성하는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고려사고요. 그냥 나에 들어갈 거는 고려사 저조예요. 이 책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고려사와 고려사 조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구특강에 이제 정리한 건데, 구특강은 사학사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학사 부분이나 뭐 신학자의 어떤 사상들을 전공할 때 요거 보시면 돼요. 토지제도나. 예, 신특 있는데, 신특은 그냥 보지 마세요. 예, 신특 내용은 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출문제 분석했는데 신특에서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그걸 왜 그걸 달달 외우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구특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조선전기 사서 보면 이제 고려사 편찬 과정, 그 정도전이 원래 고려국사를 만들려다가 그 이제 도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려국사 너무 편파적이다 해갖고 다시 편찬해서 만든 게 고조사예요. 고조사는 기전체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가, 지, 연표, 열전 이렇게 있고, 고조사 저조가 있는데, 고조사 저조는 기전체가 아니라 편전체 양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 고조사 저조는 고조사 내용을 저조는 요약한 게 아니에요. 주의할 것은 이건 고려국사를 요약할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조사에 없는 내용이 고조사 저조에 들어간 게 많아. 그럼 요약본이 아니죠? 그러면 요약본은 뭘 요약했어? 그 앞에 있는 그 정돈의 고려국사를 요약했을 거다. 근데 정돈의 고려국사는 신권이야, 왕권이야? 신권 중심이죠? 그러니까 고조사는 왕권 중심으로 서 있는데 고조사는 신권 중심으로 적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고조사와 고조사 저의 공통점은 이제 직서주의, 기축문의 인식, 왕도 폐도를 공존했고, 사대론적 명분론을 계속 유지했다. 대표적인 게 윤현칭호법 있죠? 윤현칭호법은 어떤 거야? 중국의 칭호법이야. 예.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선조 이렇게 얘기했잖아. 강해군. 그건 강해군이 통치시킨데 선조라고 표시한 건 뭐야? 윤현칭호법 때문이야. 예. 그리고 이제 봉기가 아니라 세가를 사용했다는 거. 조선공부의 명문론을 투영했고, 그 반대급부는 고려 멸망의 필연성을 강조했다는 거. 자, 고조사와 고조사처의 차이점 보면, 고조사는 기전체요, 고조사 전용 편전체고, 고조사 기조체는, 고조사는 군주 입장, 보존용인데 반해서, 고조사 저도는 이제 보급용 사막의 자치통감 체제였고, 유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다. 그 밑에 동국사작이 있고, 이제 뒤에, 동국통감, 16세기 사서 내용이 있는데, 각각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할 겸 해갖고 봤고요. 써놨고요. 자, 그러면 길게 들어갈 건 뭐냐?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거기에 고려사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 있죠. 그러면 거기 구성된 것은 이제 구성 요소를 쓰면 되겠죠. 세가, 열전, 지표 외워두세요. 삼국사기하고 좀 다른 거죠. 삼국사기 거긴 빼고 세가 빼고 뭐가 있어요? 봉기가 있죠. 봉기.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역사적 편찬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논쟁점 세 가지. 구특강에 있는 건데 국왕과 개국국시를 포함한 인물평가의 불공정 여부, 고려말 사신의 사초 왜곡 문제,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개서주의와 직서주의의 선택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자, 가와 나사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물평가의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인물평가 내용을 보면 그 이성계와 정치 동시관계에 있던 반이인파와 공양한 온인파를 충신으로 그 반대파를 간신으로 분류했다. 그래갖고 그 반이인파가 공양한 옹립파는 누구야? 이성계 쪽이죠. 얘는 충신, 그 반대파는 간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했고, 그 다음에 우창비양설이라고 아시죠? 우왕과 창은 뭐예요? 신돈의 자식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반영했다. 그래서 우창과 그 창은 이 사람은 뭐예요? 우왕과 창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우 신창이라고 하죠, 보통. 신우 신창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망시지만이 아니야, 종자가. 누구죠? 신돈의 자식이죠. 그래서 신우, 신창이라고 해갖고, 세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열전에 들어가 있어.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의 그걸 고려 왕실 족보에서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볼게요. 자, 7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물산장려 운동이죠. 자료에 있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고, 자료비는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거는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물산장려운동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신라 양성운동의 내용들 이제 볼 때 이제 물산장려운동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9페이지 펴보세요. 자,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은 자본과 경영 능력에 우위가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해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제 조선총독부에 조선인 중심의 산업정책 건의를 했으나 거절당했고요. 그 다음 일본 상품의 관세가 면제됐죠. 예. 그래서 이제 면제효과 주를 위하고 이제 면제됐고, 운동의 목적은 이제 국산품 장려와 근거 절약, 민족 산업 육성이고, 저 운동의 내용 보면 조선물산 장려회가 주도를 했고, 거기에 자작회 토산 예용 부인의 청년회가 있었고, 그 다음 물산 장려 흐름이 두 가지가 있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민족 자본의 상층을 중시로 자본가 계급의 육성을 목표로 생산 증신론을 내세웠고, 이에 반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토산품 장려론을 내세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두 가지 방향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한 개도 외워두셔야겠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을 갖추지 못해 공장 건설을 부진했고, 그래서 오히려 물가만 상승시켰고요. 그 다음 상인이나 자본가들의 계급 이익만 챙겼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비판했어.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제에 타협했다. 그러면 다 타협한 건 아닌데 상당수가 일제에 타협했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조선민흥회잖아요. 그래서 조선민흥회가 이제 서울파 공산주의자들 흡수통합해서 나중에 신간의 창립 배경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익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볼게요. 자, 요게 자료 A에 이제 그 보면 밀립대학 운동이고, 자료 B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인데, 아니 실력 양성 운동이 아니라 물산 장려 운동인데, 자, 자료 A와 자료 B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 공통된 주장 및 생각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당시에 국내 상황과 이 운동을 추진한 운동들을 추진한 세계관에 따라 서술할 거. 이 실력 양성 운동의 공통된 주장 및 생각은 뭐냐 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정세와 3.1운동의 일제가 내세운 문화통치 기대를 걸고 사회개조와 시문화 건설 주장하면서 야국강신, 우성열배라는 사회진화적 세계니까 일제가 허용한 범위에서 민족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실력 양성 운동단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방향이 그렇다는 거야. 대개 방향이. 자, 그 다음에 기획은 이제 밀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들이 뭘까요? 제2차 조선경영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자료 A의 운동이 중단된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중단된 이유는 일부 사회주의 비판. 왜냐하면 지금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학교나 야학이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 갈 돈이나 뭐 능력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 대학을 성립하면 누가 좋냐? 일부 부르주아 계층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골 따면 국제고 지금 세우자는 거야. 국제고를 확산시키고 외국어 고등학교 뭐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 특수 목적고 고등학교 많이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에도 이제 1924년, 25년에 홍령들, 경성제국 설립 이런 것들 이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쓰고, 그 다음 자료 비운동이 시작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는 니은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두 가지가 있죠. 토산품 장려론, 하나가 생산 증신론. 요거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물산 장려운동의 경제적 배경.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상업을 크게 익혔던 일본은 한반도의 산골 수준과 자본 투자를 확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 관세가 이제 철폐되니까 일본 자본과 상품이 밀려들었고, 민족 자본가들이 조선 총독부의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취할 걸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보죠. 자, 보너스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베트남 근현대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한번 두 문제 만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3번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빰뽀이초 활동 내용이야. 예. 그 다음에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근황운동과 관련된.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빰뽀이초 관련된 내용들은 거기에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제 수능에 좀 있어요. 나오고. 근황운동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05년 기출문제가 05년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페이지에 그걸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근황운동과 빰뽀이초 활동, 그래서 빤초우치,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자, 2차전 끝난 다음에 이제 배트민 있죠? 요런 활동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번 보면, 거기에 1번하고 2번은 이제 각자 보시고, 이 근황운동을 볼게요. 1885년의 근황운동. 자, 근황운동의 목적은 프랑스인을 몰아내고 베트남 황제의 권력을 회복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지배 아래 황제 호수에 응해서 정통적 유교 지식인들이 중심으로 반프랑스를 했지만 결국 조직력 부족이나 프랑스 해외 정책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운동에 주도했던 사람이 그 판초우치나 판포이초인데, 판포이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 알려졌죠. 뭘로 유명하죠? 월남 망국사 유명해,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동요운동을 했고, 이때 베트남 윤시기를 만들어서 입헌군주제에 지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강복회를 만들어. 이때는 이제 신해혁명이 영향을 받아갖고 그때 만들었는데, 강동에서. 이때는 그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뭘로 이제 민주공화국 너무나 관련은 했고요. 그 다음에 판초우치는 우리 식으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던 운동이고, 이 사람의 대표적인 그 학교가 통킹 유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프랑스에서 강제 폐쇄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사립학교들이 널리 보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920, 30년대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넘어가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회주의 확산돼요. 그러면서 1920년대 이제 와서 그 호지민을 중심해서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가 결성이 돼.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발전된 게 베트남 공산당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 베트민이 결성돼요. 이걸 베트남 독립동맹이라고 하죠. 예. 이 베트민은 사회주의자들을 중심했지만 민족주의 세력도 구역,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구처럼. 그래서 주 공산당이 조직했지만 민족주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 운동과 비슷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2차 인도차이나 전쟁, 그거 외워두시고,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전투 이름 정도만 외워두세요. 거기 DMBF 전투가 있죠. 그래서 DMBF 전투는 호지민이 베트남 공산당군이 프랑스 군을 격파한 사건이야. 아주 유명한 사건이야, 이거. 그래서 첨단 무기를 뭐냐면 무장한 프랑스군을 박해포나 그날 소총으로밖에 무장되지 않은 그 호지민의 베트남 공산당군이 격파한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2차 인도차이나 그 전쟁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문제를 다뤄봤지만 그 통킹방 사건 있죠? 그 정도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려고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이제 조작된 사건, 통킹방 사건, 그거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닉슨 노트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완전 철수하게 되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3번 문제 보면, 다음에 니은은 누구이며 그가 조직했던 기획과 디귿을 지향했던 단체들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니은과 관련된 운동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게 1920년대 이제 그 누가 이제 판포이초가 프랑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베트남의 지배계급은 부정과 탄압으로 그 민중의 해방 연호를 압살하고 있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우리는 군주제를 지지한다.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는 군주제를 지지하는데, 요때 이제 군주제 지지할 때는 무슨 단체를 만들었죠? 예, 베트남 유신회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쭉 오다가, 나는 그들의 지도자요. 그래서 이제 판포이촌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신해혁명 이후로 했고, 민주정부 만들다. 이렇게 그 이후부터는 뭐와 관련된 단체예요? 베트남 강복회죠. 그래서 유신회 때는 뭐와 관련된 거죠?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신해혁명이 영향받아서 이제 한 건 베트남 강복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베트남 학생들 해외 공부하는 용인회다. 이와 관련된 그의 활동은 뭐죠? 동요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제 동요운동은 이제 그 베트남 학생들을 일본에 유학을 시키자. 일본이 이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때 이제 일본이 널 전쟁에 크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했던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보면, 자, 다음 사조는 베트남에 일어난 운동과 관련된 거다. 이와 관련된 운동의 명칭을 써보고, 이 운동이 이끌었던 주체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운동의 목적을 서술해보고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상황적 배경을 서술해보시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기출에. 근황운동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주체는 유교적 지식인들. 목적은 이제 프랑스인을 몰아내고 베트남의 황제 권력을 획복하는 거고, 상황적 배경은 인도에서 영국에 패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침략을 주력하면서 19세기 말에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연방이 만들어지고요. 프랑스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을 물리치고 청불전쟁이죠. 베트남 전체를 보호 삼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글쓰기 수업과 평가 관련된,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글쓰기 수업 자체는 뭐 예전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 그 글쓰기 평가와 관련된 수행평가 기준 쓰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녹색책에. 그래서 나온 비중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살펴보기도 하죠. 자, 글쓰기 수업 22페이지 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글쓰기 수업은 이제 글쓰기 능력과 역사 사고하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종류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제3자의 입장의 글쓰기, 그 다음 세 번째가 역사적 인물의 입장의 글쓰기인데, 독자가 어떤 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역사적 글쓰기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 논리 분석, 추론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런 그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뭐냐? 자, 고정 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고, 자료의 논리적 분석과 추론 능력, 종합하는 능력이 있고, 역사적 탐구력과 판단력, 역사 상상력을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냥 뒤에 넘어가서 이제 3자적 입장에서 글쓰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3자적 입장에서 글쓰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사신문 관련된 거야. 그 역사신문 제작 관련된 것은 제3자적 입장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신문 제작 과정에서 신문의 형식과 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사를 나열하는 식으로 역사신문 제작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X표 쳐놓으세요. 네, 안 되고요. 그리고 역사 탐구와 이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기능, 목적, 형식 이해를 하고 나서 서술을 지도한다. 그 역사 사고뿐만 아니라 국어의 글쓰기, 사회학 글쓰기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의 입장의 글쓰기는 그 과거인들의 어떤 사람의 삶과 사유를 생각해 보는 거야. 뭐와 관련된 감정이익과 관련된 거 이거는.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류를 보면 독백, 뭐 편지, 견문, 정복 제공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업 방법이고 평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녹색책 뒤에 보면 수행평가 평가 기준이 나오거든요. 글쓰기 평가 기준.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가책에 보면 제가 나눠주는 그 평가 중에 이제 수행평가 평가 내용 정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가 중에 뭐냐면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4페이지 펴 보세요. 거기 이제 평가책에 보면 이제 글쓰기 법이 있죠. 그래서 글쓰기 종류가 나오시죠. 설명적 글쓰기, 자유로운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적 글쓰기는 보고서 작성, 사용, 학생들이 스스로 다수의 정보를 찾아내서 유용한 정보를 축출해서 주제에 맞게 조직하는, 정리하는 작업이고요. 자유로운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써나가는 작업이고, 창의적 글쓰기는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 사실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내용들, 거기 세부적 기준을 제시해 채점하거나 평가 횟수를 누적해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거 가능하고, 역사 용어의 개수를 규정하거나 그 역사적 사실 오류가 없는지 채점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장점 4가지 있죠?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평가하고 제가 교수학습 방법하고 같이 냈어요. 문제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거 어디까지 했냐? 자, 다음 그 문제를 보면요. 다음 자료 1번과 자료 2번은 글쓰기 수업과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수업 계획안 자료 1번은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거고, 자료 2번은 이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 앞에 가, 이교사, 나, 그 다음에 최교사 다 바뀌어서는 아까 전에 설명한 3가지 글쓰기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고요. 평가 계획은 이제 그 평가책하고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자, 그래서 교사와 그 동료 학생 해갖고 이 교사가 했던 것은 이제 아까쯤에 첫 번째 유형의 글쓰기 유형이죠. 녹색책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유형이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세 가지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의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 그래서 비판적 사고 방법과 그 의미를 가르칠 수 있고,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론 및 종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학생의 기억을 수행하게 해서 그 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 쓰시고, 그 다음 구체적 쓰기 방법 지도 상황 세 가지 말해보시오. 자, 수행력, 자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집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자료 선택 시 치밀하게 분석해야 그 자료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종합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언어 용법과 사고방식, 가능적 행위 방식까지 고려해 설명이 된다. 교사의 지도사항은 이제 거기 네 가지가 있는데, 역사 문제 제기하는 방법, 문제 제기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설명 방법, 제기한 문제 해결하여 서술하는 방법. 네 가지 지도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디귿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 자, 창의적 글쓰기는 이제 어디 부분에 있냐면 그 평가책 부분 있죠. 평가책 부분은 제가 세 가지 그 나눴죠. 그 중에 창의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자연 글쓰기. 그 중에 세 번째. 그래서 창의적 글쓰기는 뭐냐?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 역사 사실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고, 자연 상상 유형보다는 역사 사실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라서 없는 사실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사료에 근거해 갖고 쓰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있고 어디까지 한 거야? 예. 니은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두 번째 유형이죠. 여기 나와 최 교사와 관련된 유형인데, 요걸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제3자 입장의 글쓰기. 대표 중에 역사신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갖고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역사를 주제로 쉽게 폭넓게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게 쓰시면 돼. 큰 틀에서 이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은을 양성하기 위해 교수학습 방법을 말해보고, 그러니까 역사신문 제작을 통해서 역사적 사고력 국어 글쓰기 이런 것들 양성하려면 어떻게 양성해야 돼요? 신문 기능과 목적, 형식을 이해한 후 탐구 내용을 서술해서 가르쳐야 된다. 단순한 나열하고 제시해서 안 돼요, 사건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 들어갈 것은 뭐냐? 자, 박교사 과거 사람의 입장해갖고 이제 대상으로 이제 글쓰기의 방법인데, 이건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글쓰기야. 세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주 감정이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A 지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는 이제 과거 사람들의 삶과 사유에 들어가서, 세계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글을 쓰도록 지도하는 편, 독자가 누구이고,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평가기획에 관해서 이제 B에 들어갈 말. 예, 이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 녹색책에 보면 글쓰기의 평가 항목이 있어, 수행평가에.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찾아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가지 쓰시면 되죠. 거기 이제 사유에 없는 내용, 예문에 없는 내용을 골라서, 그래서 자료 수집과 활용이 적절한가, 적절한 수정 전략과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가, 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읍과 시읒의 평가 방법. 요거는 어디에서 따왔냐면 평가책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비읍과 시읒의 이제 평가책 내용을 보면요. 비읍은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책정하기보다는 평가의 수를 늘려서 수행력을 평가하고, 역사 용어의 개수를 규정하거나 역사 사실 오류가 없는지를 채점 기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 그 평가 시본에 보면 신석기 시대 가상일기가 있죠. 거기 좀 잠깐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게 읽다가 이게 말이 되나 막 그렇게 생각했어. 거기 보면 두 번째 나와 동생 구름 걸린 달은 이렇게 쭉 있는데, 구름 걸린 달? 이게 뭐야 하면 나 구름 걸린 달을 그냥 구름에 걸린 달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라 요 동생 이름이 구름 걸린 달이에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오빠 근데 갑자기 눈 밑에 점은 이게 뭐야? 눈 밑에 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 이거 오타 아니야? 했는데 이거 이름이 눈 밑에 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 있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뭐냐면 이제 이름이다. 구름 걸린 달이나 그 다음에 눈 밑에 점은 이름이다 하면 이해가 돼. 문장이 매끄럽게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약 하나만 이렇게 한번 글쓰기 수업과 평가 방법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회죠. 그래서 12, 13, 14에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지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이게 그
문제를 금요일 오후에 올려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후에 이제 다운 받아 보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